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간호 및 국제보건의 이해를 수강하고 있는 8조입니다. 저희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에볼라 바이러스의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 과정에 대하여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에볼라 바이러스의 발생 경위, 두 번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세 번째, 국제기구의 협력과 대응, 네 번째, 국제협력의 성과, 다섯 번째, 시사점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 여섯 번째, 논의 과정까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에볼라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콩고 민주공화국 에볼라 강 인근에서 최초 확인된 바이러스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치사율 높은 급성 열성 출혈열을 유발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다른 증상으로는 고열, 두통, 근육통, 위경련, 심한 피로, 설사, 흉통, 쇼크, 피부 발질 및 출혈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로 28,600명 이상이 감염되었으며 11,3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낸 에볼라 바이러스는 대체 어떠한 경위로 급속한 확산이 되었을까요? 또한 왜 중간에 에볼라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었던 걸까요? 에볼라 바이러스 대유행은 2013년 12월 기니 남동부 지역의 아이가 박쥐와의 접촉으로 인해 원인 불명의 열병으로 사망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환자의 가족과 간호한 사람들 사이 연쇄 감염이 발생하여 점차 국경을 넘어 라이베리아, 시엘라리온 지역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기니에서 세계보건기구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여 에볼라 바이러스임이 확인되었고 2014년 8월 8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에볼라 사태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살펴볼 건데요.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 대응이 어려웠던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병 인식의 한계입니다. 2013년 12월 첫 환자의 발생 당시 그동안 에볼라 바이러스는 중앙아프리카인 콩고, 우간다 등의 국가에서만 발생하였고 서아프리카에서는 전혀 보고된 적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현지 의료인은 이를 말라리아 또는 장티푸스와 같은 풍토병으로 오판하여 대처를 잘못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진단체계의 부재입니다. 당시 기니에는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실험실이 없었기 때문에 확진까지는 몇 주나 되는 시간이 걸렸으며 2014년 3월이 되어서야 에볼라 확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감염이 국경을 넘어 전파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의료 인프라 붕괴와 취약성입니다. 당시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은 보건 인프라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의료 인력의 수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보호 장비, 멸균 시설, 격리 병동, 구급차, 구조대 등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명의 환자를 수용하는데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이 소요되었고 거기에 의료진 감염률이 매우 높아 감염 공포로 인해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거나 병원을 폐쇄하여 진료가 중단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의 불신과 문화적 요인입니다. 당시 서아프리카는 오랜 내전과 부패로 인해 주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으며 또한 서양 구호단체의 개입에 의해 실험하려는 것이다. 의료진이 병을 퍼뜨린다 등의 음모론이 퍼지면서 환자 가족들이 환자를 숨기거나 시신을 몰래 매장하는 경우도 존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사회의 대응 지연입니다. 기니에서의 공식 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2014년 3월이지만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미 수천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뒤인 2014년 8월 8일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가 유일하게 적극 대응하며 자원과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였지만 선진국들의 대응은 지연되었고 결국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전염병 통제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확진자의 주변 접촉자들을 찾아 격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해당 지역에서 인구 이동이 많고 주소 체계가 부정확하였으며 감염자들이 가족을 찾아 다른 마을로 이동하여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세 나라는 서로 국경선이 복잡하고 통제되지 않은 통로가 많았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 통제가 미흡하였다는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볼라 대유행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협력과 대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은 WHO의 늦은 초기 대응과 현지 보건 시스템의 붕괴로 사태는 더욱 심각해져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 국경을 넘어 퍼지기 시작하면서 2014년 8월 8일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선포하여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본격적으로 재정,
물류, 인력 등을 투입하여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UN 및 UN 에볼라 비상 대응 임무단입니다. UN은 2014년 9월 역사상 처음으로 보건 비상사태를 전담하는 UN 에볼라 비상대응 임무단을 설립하여 WHO, 유니세프 등 여러 기구와 공동작전을 계획하고 각국의 자원을 현장과 연결하는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선언 이후 감염관리, 격리, 진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이후 2015년 WHO 긴급 대응 구조 개편으로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최대 규모의 인력 파견으로 역학조사, 실험실 진단,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였습니다. CDC가 수집한 정보는 WHO와 각국의 정부와 공유하여 감염병 대응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유행 초기부터 현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에볼라 치료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많은 환자를 치료하였고 WHO와 각 정부의 지연된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거기에 임상 경험 축적을 통해 이후 백신 임상시험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물류 지원의 핵심 기구로 한국 및 육상으로 의료 장비와 식량을 공급하였습니다. 유니세프는 위생 및 안전한 장례 교육, 에볼라 인식 개선, 아동 및 고아 보호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 사회 기반 대응을 담당하였습니다. 세계은행 및 IMF는 붕괴 직전인 세 나라의 경제와 보건 시스템을 살리기 위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채무 상환 유예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팀앤팀 에볼라 긴급 구호팀은 UN 에볼라 대응팀의 공식 식수 파트너로서 활동하여 당시 치료에도 필수적이었던 깨끗한 물을 에볼라 치료센터에 지원하며 탈수 방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기구들의 대응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러한 협력들과 대응들이 어떠한 성과와 결과를 자아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 성과로는 에볼라 백신의 개발이 있습니다. 에볼라 백신은 WHO,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인 가비, CDC, 캐나다 봉중보건국 등 여러 기관과 국가가 참여한 다자 협력의 결실입니다. WHO는 백신 긴급 승인을 통해 현장 투입을 허용하였으며 2019년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100%의 보호 효과를 입증한 최초의 에볼라 백신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에볼라 사태는 국제사회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방식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AU유언회는 2014년 8월 에볼라 대응을 위한 100만 달러 기여를 발표하여 비상기금 및 긴급 대응 기금을 포함한 아프리카 차원의 제도적 대응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은 2014년 9월 세 나라를 대상으로 1억 500만 달러의 지원을 공식 발표하여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금융제도의 신속 대응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유엔은 2014년 9월 에볼라 대응을 위한 유엔 다기관 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에볼라 대응을 위한 다국적 기금 조성 및 제도화된 재원 동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사점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프리카 에볼라 대유행 사태가 남긴 핵심적인 시사점은 근본적인 의료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입니다. 이러한 의료 불평등은 단순한 자원 부족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국가들은 만성적인 부패로 인해 정부 불신이 심각하여 세 나라의 주민들은 모두 정부의 검역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군대를 동원한 억압적인 검역은 오히려 불신과 불만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아프리카와 달리 서아프리카는 에볼라 발생 이력이 거의 없어 정부 차원에서 방역 및 치료 정책 준비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보건 재정이 매우 빈약한 상태였습니다. 기니의 1인당 정부 보건 지출은 15달러에 불과해 아프리카 평균인 76달러는 물론 세계 평균인 619달러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에볼라 사태 당시 서아프리카는 인구 1만 명당 의사가 한두 명에 불과할 정도로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WHO의 추산에 따르면 13,000명의 추가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사회문화적인 시점에서의 시사점으로는 빈곤과 생존 문제로 야생동물 사냥 관습이 바이러스 노출의 1차 경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볼라 진료소와 에볼라 환자용 특석 침대는 필요량의 20%에서 50%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토속 신앙에 근거한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시신에 입맞춤을 하는 전통 장례 풍습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양 의사들이 에볼라를 퍼뜨렸다는 음모론 때문에 현대 의학에 대한 불신이 환자 격리와 치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시스템의 붕괴는 왜 국제기구들의 협력과 개입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에볼라 바이러스는 왜 40년 동안 백신이 없었는지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0년대에 이미 발견되었지만 주로 아프리카 저개발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이윤을 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백신 생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사의 이익을 넘어 전 세계적인 공공기금과 국제기구들의 주도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에볼라 사태를 통하여 얻게 된 교훈은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이어졌습니다. 팬데믹 대응을 위해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CEPI, 가비가 협력하여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가장 빠른 대규모 글로벌 백신 접종 캠페인을 주도하였습니다. COVAX는 저소득 국가 백신 접종량의 74%를 공급하였습니다. 특정 질병의 전 세계적인 유행은 몇 년을 주기로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향후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협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손꼽힙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에볼라 바이러스의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 과정을 발표한 국제 8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